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을 때 쿠팡은 미국의 농축산물을 한국에 잘 팔 수 있게 해주겠다며 미국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농축산물은 우리 정부가 개방을 필사적으로 막아온 품목입니다. JTBC가 올해 3분기 로비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목표는 청와대 보좌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여든 야든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 것이며 2027년 대권 도전도 가능하다. 통일교의 2021년 회의록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내일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합니다. 김건희 씨와 함께 뇌물죄로 기소할 경우 앞으로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석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JTBC가 입수한 쿠팡의 올해 3분기 로비 보고서에는 미국 농축산물이 언급돼 있습니다. 쿠팡 인프라를 더 많이 활용하게 하겠다. 미국 정치권의 수건은 한국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입니다. 쿠팡이 자신의 유통망을 통해 이를 돕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런 로비가 이뤄진 시기는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던 그때였습니다. 미국산 농축산물은 관세 협상에서도 받듯이 우리 정부가 필사적으로 막아온 분야입니다. 미국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쿠팡의 로비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JTBC가 입수한 2025년 3분기 쿠팡의 로비 보고서입니다. 쿠팡 측이 미 연방의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 전면에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 핵심 로비 키워드로 등장합니다. 단순한 기업 통상 문제를 넘어 로비 안건으로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 간의 경제 유대 강화를 명시했습니다. 기업 활동을 한미 동맹 등과 직결된 안보 문제로 격상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설득 카드는 무엇이었을까? 한국 시장 개방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미국 농축산물 생산자들이 쿠팡의 인프라를 더 많이 활용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쿠팡은 매출의 약 90%를 한국에서 벌어들이고 있고 절대 다수의 인프라가 한국을 기반으로 구축돼 있습니다. 사실상 쿠팡의 국내 유통망을 지렛대 삼아 미국산 농축산물의 한국 진출을 돕겠다는 걸 카드로 내민 셈입니다. 우리 관세협상단이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요구를 막기 위해 분투하던 시기에 쿠팡 측은 역으로 한국 시장 판매를 매개하겠다는 논리로 미국 정치권을 설득해온 정황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쿠팡은 백악관 인근에 위치한 워싱턴 DC 사무실을 근거지로 전방위 로비를 펼쳤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쿠팡 자체 로비와 외부 업체 로비에 쏟아부은 비용만 약 36억 원. 국무부와 상무부는 물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까지 로비 대상에 올랐습니다. 쿠팡은 국내에서 노동 환경이나 정보 유출 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방패막이처럼 글로벌 기업임을 앞세웠습니다. Coupang Inc. is a U.S. company and we have operations globally in over 190 countries. 그러나 수천만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사이 쿠팡은 정작 한국 시장을 매개로 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로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네, 이번엔 쿠팡의 국내 대관 조직을 뜯어보겠습니다. 최근 6년간 국회에서 퇴직한 뒤 16명이나 쿠팡에 재취업했습니다. 민간 기업 중 가장 많습니다. 쿠팡은 노동자 사망과 심야 배송 논란을 비롯해 정치권과 관련된 이슈가 많은 곳입니다. 쿠팡이 불리한 법안을 인맥으로 무산시키거나 국정감사의 방패로 세우려 한 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최근 6년 동안 국회 공직자의 취업 심사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취업 승인을 받은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239명이 민간 기업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쿠팡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16명으로 주요 기업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노동자 과로사와 심야 배송 문제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인 쿠팡이 전략적으로 국회 인력을 영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기업의 불리한 법안을 인맥으로 무산시키거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입법과 예산, 국정감사 등 권한을 가졌던 이들이 퇴직한 뒤 이해관계가 얽힌 민간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건 사실상 회전문 인사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연일 쿠팡을 겨냥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의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콕 집어 물었습니다. 지금 쿠팡은 대기업에 분류됩니까? 네, 여기는 공정거래 이슈는 없어요? 그 끼워 팔기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자사 우대 이슈가 있고. 한편 쿠팡은 해킹과 불법 접속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용 약관상 면책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 조치에 따른 건데 독소 조항이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격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로비와 한국 대관 조직 강화에는 많은 돈과 노력을 들이면서 정작 한국 소비자의 정보 보호엔 소홀했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강력 보안 로그인 장치인 패스키를 테스트까지 하고도 도입을 미뤘습니다. 수익성 때문이라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반면 최근 쿠팡이 공들이고 있는 대만에는 먼저 도입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만약에 쿠팡에 패스키를 도입을 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좀 훨씬 더 좀 안전하게 한국에서 서비스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패스키는 로그인이나 결제 시 비밀번호 대신 얼굴이나 지문 인식을 쓰는 방식입니다. 사용자 기기에 저장되는 개인 키와 서버에 저장되는 공개 키가 동시에 필요해 피싱 등 해킹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인프라로 평가받습니다. 쿠팡도 지난해 10월 쿠팡 대만 서비스에 적용할 당시 대만 해외 이커머스 중 최초다. 악의적 정보 탈취 위험을 줄였다며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지난해 9월 쿠팡이 일부 국내 이용자에게 고지 없이 패스키 기능을 적용해 구매 여부 등 반응을 분석하는 테스트를 해놓고도 정식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쿠팡 관계자는 패스키 도입 시범 테스트 결과 전환율이 떨어져 도입이 안 된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생소한 방식이 로그인 성공률이나 구매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돼 무산됐다는 취지입니다. 보안성은 올라가지만 이용자들이 좀 더 불편해진다. 클릭 수가 많아진다. 그러면 그런 목소리가 마케팅 부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철회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패스키는 아마존 같은 해외 빅테크는 물론 네이버 스토어나 11번가에서도 적용돼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애플은 이중인증 의무화에 불편을 느낀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까지 당했는데 보안 강화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핵심 보안 장치 적용에 있어 수익성을 따지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한국에서 보안 사고가 나면 이에 대한 책임 비용이 얼마나 큰지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쿠팡 측은 한국 사용자 숫자가 매우 커서 불편하지 않기 위해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며 빠른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박사라 기자와 로비 그리고 대관 조직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6년간 총 16명이 쿠팡으로 갔다는 건데 어느 의원실에서 간 건지도 파악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경실련 자료인데요. 이 쿠팡의 경우 보시다시피 주로 4급 상당 직원들이 이 정책실과 정책협력실, 경영고문 등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공개되는 자료만으로는 정확히 어느 의원실 출신이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급 이상부터 실명이 공개되기 때문인데요. 예. 또 4급 미만 직원은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하면 쿠팡으로 옮겨간 국회 직원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6년 동안 최소 16명이네요. 더 있을 수도 있고요. 만일 쿠팡을 담당한 상임위 직원들이 그대로 쿠팡으로 이직을 했다면 이해 충돌 아닙니까?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취업 심사 때 물론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3급 이하,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자진은 소속 의원실 업무 외에는 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간주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환노위 소속으로 쿠팡 산재 문제를 직접 다루던 보좌관이어도 이 취업 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쿠팡이 대관 인력을 꾸준히 늘려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2020년 6월에 3명이 이동을 했는데 직전에 쿠팡 배달원과 이 물류센터 근로자 사망 사건이 연달아서 있었습니다. 이 2명이 옮긴 2021년도, 작년 중순도 노동자 사망 사고로 국회에서 쿠팡 관련 발언이 집중적으로 늘던 시기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시작된 올해 6월 이후로는 5명의 보좌관들이 줄줄이 쿠팡행을 선택을 했고요. 이 쿠팡은 국토위, 정무위, 환노위, 과방위 등 여러 개의 상임위에 연관이 돼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국회 출신을 보충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국내뿐 아니라 미국 정계에도 로비를 해온 걸로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앞선 저희 보도에서 확인을 했듯 이 쿠팡 측은 국내뿐만 아니라 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집중 로비를 펴왔습니다. 5년간 158억 원이 넘게 썼습니다. 그 로비 내용이 이 미국 농축산물의 한국 시장 개방을 돕겠다는 식이었습니다. 미국 의원들이 아주 솔깃해 할 만한 걸 제안을 한 건데요. 이 때문인지 실제로 미국 의원들이 한국 기업을 만나서 이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이 쿠팡이 사고가 생기면 대책을 세우거나 보상을 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한미 양국의 이중 로비를 벌여서 책임을 피해갔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사라 기자였습니다. 통일교가 꿈꾼 정교 일치는 오늘 법정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이 청와대 보좌진에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 여든 야든 공천권을 쥐어야 한다는 내용, 심지어 2027년 대권 도전이 가능하다는 내용까지 법정에서 공개된 2021년 통일교 회의록에 담겨 있었습니다. 조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재판에서 특검이 통일교 고위 간부 대륙 회장단의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20대 대선을 5달 앞둔 2021년 10월 14일, 우리 목표는 청와대에 보좌진이 들어가야 한다. 여든 야든 국회의원 공천권을 줘야 한다는 통일교 고위 간부 발언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어 그러려면 정책, 투표수, 자금이 있어야 한다며 2027년 전까지 우리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참석자는 2027년까지 이렇게 가면 대권 도전도 가능하지 않겠냐며 정치 개입의 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통일교는 회의록처럼 실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 로비를 벌여왔습니다. 2021년 11월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은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소개했고 오늘 미팅 잘 되면 Y의 만남이 90의 능선으로 가까워진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Y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합니다. 이후 윤 전 본부장은 실제 윤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공개적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크게 도우면 크게 요구할 수 있다며 도움에 비례해 공천 요구도 가능이란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부회장은 제 꿈을 이야기했을 뿐이라 해명했습니다. 한편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금품 전달에 관여한 거로 지목된 인물, 통일교 전직 한국협회장도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꿈을 이루는 사람을 찾는 것이지 정치인을 찾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통일교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김상 기자, 오전부터 꽤 오랜 시간 조사가 진행 중이죠? 네, 오전 10시쯤 출석했으니 약 9시간째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핵심 현안인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게 핵심인데요. 전재수 의원은 조사에 앞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단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자 총재 만난 적 있으십니까? 네, 강하게 반박하고 있군요. 오늘 조사는 어떤 내용에 집중되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캐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현금 2천만 원과 명품 시계 한 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앞서 압수수색 영장에도 이 현금과 시계는 뇌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통일교가 약 1,000만 원을 들여서 전 의원 저서를 대량 구매한 혐의도 오늘 집중 추궁한 걸로 취재됐습니다. 통일교는 2019년 출판기념회 직후 전 의원 저서 약 500권을 구매했는데 이 구매 내역의 최종 결제자가 로비 의혹 폭로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조사가 끝나더라도 수사할 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네, 경찰은 앞서 통일교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오늘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회계장부와 문건을 일일이 뜯어보면서 로비와 연관된 금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에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특검에서 넘긴 수사 자료도 분류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우려도 있어서 최대한 수사의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압수물에는 다른 의원들의 이름이 적힌 문건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가 빠르게 확산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김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특검이 관봉권 폐기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한국은행이었습니다. 문제의 관봉권은 한국은행의 띠지와 스티커로 밀봉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김희란 기자입니다. 파란색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한국은행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해 관봉권의 제조와 지급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압수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 현장에서 조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띠지하고 스티커에서 어떤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수사의 단초가 되니까요. 반드시 확인하기엔 수사의 전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건진법사의 서울 양재동 은신처를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관봉권 5천만 원을 확보한 건 지난해 12월. 그런데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띠지, 스티커, 비닐 포장을 모두 분실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니 기기 번호와 처리 일시, 담당 부서, 담당자 코드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검찰의 고의 은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금을 세면서 띠지를 없앴다는 거거든요. 관봉권 띠지를 없앴는지 여부는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돈을 샜는지 여부는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검찰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수로 띠지를 없앴다고 했는데 수사관은 보관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사실에서 띠지를 보관하라는 지시 없으면은 보통 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감찰로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상설특검을 출범했고 오늘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JTBC 김희란입니다. 건진법사의 5천만 원권 관봉권의 존재와 실물 사진은 지난 4월 JTBC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VVVIP가 아니면 은행 지점장이 그렇게 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뒤 띠지가 폐기된 사실이 밝혀졌고 청문회에서 수사관의 태도까지 논란이 되면서 수사의 필요성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이어서 김영민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은신처에서 발견된 한국은행 5천만 원 관봉권입니다. 현금 다발이 띠지에 묶여 있고 한국은행 담당자 등 정보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올 4월 JTBC는 관봉권 존재를 첫 보도했고 곧바로 그 실물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일본에서 그러면 개인한테 주는 건 절대 없죠. VVIP가 아니면 은행 그 직면에 그렇게 주기 쉽지 않을 거예요. 건진법사는 JTBC와 인터뷰에서 현금을 너무 많이 받아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관봉권 이슈가 너무 이슈여가지고 이거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맹세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이쪽 부분에 대해서 단돈 1원이라도 주신 적이 없어요. 검찰은 결국 관봉권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을 묶고 있던 띠지와 스티커까지 분실됐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이 석 달 가까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고 JTBC 보도 후에야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는 부장검사의 증언도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JTBC에서 관봉에 대해서 보도를 했고요. 그 무렵에 그 밑에 검사로부터 관봉권 폐기된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해당 검사실은 1월 8, 9일경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특검은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을 불러 띠지 분실 경위와 초기 수사 과정에 대해 물을 계획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급함이 법정에서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마이크를 4번이나 잡았는데 일본 법조계에서나 쓰는 부리타라는 용어가 수차례 튀어나왔습니다. 자신의 구속기한이 1월 18일에 끝나는데 이보다 이틀 앞인 1월 16일에 체포방해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백대현 재판부는 예정대로 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연겁 후 마이크를 잡으며 다음 달 16일에 예정된 체포방해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를 더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덕수, 곽종근, 홍장원의 이 진술들이 사실은 그 내란 피고 사건에서 허위임이 다 밝혀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도 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없었다, 제대로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총리의 헌재 증언에 대해서도 그것이 위중으로 이미 기소가 됐고요. 하지만 한 전 총리가 재판에 넘겨진 건 계엄 문건에 대해 모른다고 거짓 증언을 해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기습 공격을 말하는 불이타까지 꺼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불이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재고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예상과 달리 내란 우두머리 사건보다 먼저 결론이 나오는 데다 구속기한 만료 이틀 전에 선고가 된다는 점에서 다급함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특검은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고 구속기간 내에 반드시 1심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판부도 일정 변경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음 기일인 12월 26일에 원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오는 26일 특검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으로 이뤄진 결심이 진행되고 1심 결과는 예정대로 다음 달 16일에 나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김용현, 이상민 등 내란의 핵심 인물들이 서로의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품앗이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하면 다 같이 증언을 거부하다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면 또 말을 합니다. 약속이라 한 듯 서로 재판을 돕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선서는 하되 증언은 다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하는 의미가 없다며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반대로 김용현 전 장관 내란 재판에 이상민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전 장관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김용현 장관께서 증인의 집무실로 따라와서 잠깐 대화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때 그 김용현 장관께서 증인께 어떤 말을 하셨었습니까? 특별한 말씀은 없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에 대한 재판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언 거부하시는 취지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증언은 거부하면서도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 특검의 심야 조사를 문제 삼자 맞장구 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말은 했습니다. 이런 인권 침해는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됩니다. 맞죠? 네, 그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이 전 장관은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인 선서부터 거부하다가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도 이 전 장관 재판과 김 전 장관 재판에서 모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다음 달 1월 21일이면 저에게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증언을 하게 될 경우 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면서 품앗이하듯 서로 재판 대응을 돕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수사 종료를 열흘 앞둔 김건희 특검이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매관 매직 의혹 등 남은 사건을 한꺼번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하게 된다면 부부가 피고인으로 나란히 앉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는 건 처음입니다. 앞서 7월 말부터 여러 차례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고 불응하자 체포영장 집행까지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해 실패했습니다.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다음 주 28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내일 조사가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인 만큼 남은 의혹을 하루에 모두 조사할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김건희 씨와 함께 명태균 씨에게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료로 제공받고 지난해 총선 땐 김상민 전 검사 공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반클리프 목걸이와 금거북이 등 귀금속을 받은 대가로 서희건설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공직을 줬단 매간매직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검이 부부를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한다면 두 사람은 함께 재판에 나오게 됩니다. 특검 처분 결과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재판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JTBC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 폐륜 사이트 AV모베는 60만 건의 불법 촬영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빠른 삭제입니다. 하지만 담당 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런 불법 사이트에 요청의 형태로만 삭제를 읍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정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폐륜적인 성착취 영상과 불법 촬영물이 생산 유포되는 AV모브 사이트입니다. 관리자 계정을 입수한 제보자 도움을 받아 1:1 문의 게시판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8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삭제 요청이란 제목의 문의가 올라왔습니다. 관련 법을 준수해 삭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특정 게시물 링크를 적어뒀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쓴 글입니다. 경찰청도 지난 11월 비슷한 글을 올렸습니다. 담당 기관도 수사기관도 불법 사이트에 읍소하고 있는 겁니다. 강제로 접속 차단을 하려면 신고 접수된 불법 촬영물에 대해 방미심의가 소위원회를 열어 차단 여부를 결정한 뒤 통신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지난 6개월간 단 한 차례도 소위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원 사주 의혹으로 논란이 된 류희림 전 위원장이 지난 6월 초 물러난 뒤 정족수 미달로 심의가 전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반년간 삭제되거나 접속 차단되지 않고 심의 대기 상태로 쌓여있는 불법 촬영물은 16,000여 건에 달합니다. 운영진이 삭제 요청을 무시하는 사이 조회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압수수색도 쉽지 않습니다. BJ 자료실만 15,358건이고 18,000건이고 그 한 10만 건의 자료들이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데 결국 대통령이 나서 방미심의의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방심위 쪽에 얘기해가지고요. 일부라도 해가지고 차단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전체를 차단하는 거예요. 일단은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는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고. AV모브는 JTBC 보도가 시작된 뒤 신작 100개를 예고한 글을 삭제하고 신규 회원 가입을 차단하는 등 수사에 본격 대비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환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업무 보고에서 이 해외 기반의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부처들의 대응을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이 사이트의 차단 기준과 3년이나 마무리되지 못한 경찰의 수사 속도도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초국가 범죄로 규정해서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JTBC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불법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AVMOV를 왜 차단할 수 없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대개는 해외 서버로 되어 있다는 건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예를 들면 이건 이제 불법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 차단이 안 됩니까? 그 사이트에서는 한 70% 정도가 불법 촬영물인 것이 확인이 되어야 사이트 차단까지 간다고 하는데 70%가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규정상 전체 사이트는 차단 기준에 못 미친다는 설명에는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지 한참이라는 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2년 8월에 이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이런 피해가 신고된 이후에 저희가 경찰청에 수사 요청 의뢰해서 한 3년 넘게 이 수사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이게 방치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네. 아니 이게 우리 검찰에서 보시면 이거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 대통령은 디지털 성착취 촬영물 범죄를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본부에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정수석실도 직접 챙기라고 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선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과자 2개를 꺼내 먹은 사람이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0원짜리 길에 떨어진 5핀 주스 갖다 그 점유이탈물 횡령이잖아요, 그죠? 신고 안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굳이 기소해야 되나 그런 거를? 아예 제도적으로 경미한 처벌 가치가 없는 거는 안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마약 수사에서 검경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수사, 기소 분리 논의 때 마약 수사를 독립 관청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방송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헌법적 가치 위에서 재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파해 산업을 진흥하겠다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방종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8년 12월 18일까지입니다. 대북 문제 주도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 보고도 오늘이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외교부가 주도하는 한미 공조회의 대신 통일부가 주도하는 한반도 특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견이 있음을 시사해서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북미 적대 관계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뿌리 깊은 북미 적대 관계가 본질입니다. 외교부가 미국과 마주 앉아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습니다. 대북 제재는 가장 적대적인 조치로 북은 인식합니다. 대북 정책을 총괄할 한반도 평화 특사를 한미 양쪽에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차관급인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북핵 수석 대표를 맡고 있는데 통일부 주도로 특사를 만들어 미국과의 대북 정책을 직접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도 대북 정책에서의 통일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이제 통일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통일부와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방법론은 분명 다르다고 했습니다. 통일부에서 보고한 것이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을 코스를 바꾸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일부가 제시한 정책을 이상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2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의 강아지를 때렸다는 의심이 범행의 이유였습니다. 피해 남성은 다친 채로 900m 넘게 도망갔지만 위중한 상태입니다. 정진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 골목 작은 문에서 한 남성이 나옵니다. 서성이던 남성은 태연히 자리를 뜹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광주 월곡동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이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자신의 집으로 달아난 가해 남성을 2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피해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중한 상태입니다. 피해 남성은 흉기에 찔린 채 900여 미터 떨어진 이곳까지 와서 평소 아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가 많이 흘렸어요. 조금씩 나왔어요. 근데 한 사람 병원 보냈어요. 두 사람은 모두 중국인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가해 남성은 피해 남성이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했다고 생각하고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신이 집을 비운 사실을 피해 남성만 알고 있어 추궁했는데 답을 못했다는 겁니다. 다만 실제 학대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집에 있는 흉기를 가지고 갔다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사전에 가지고 간 거니까. 경찰은 가해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중국 어선 두 척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무허가 어업 활동을 하다가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이 어선들은 촘촘한 그물로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고 다녔는데 체포가 어렵도록 배에는 쇠 울타리까지 쳐져 있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 경비정이 중국 어선 주위를 돌며 방송합니다. 배를 멈추라고 지시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현재 중국 어선 지그재그로 항해하며 등산 방해하고 있음. 가까스로 배를 붙여 어선에 올랐습니다. 배 둘레에 쇠창살로 울타리를 쳤습니다. 배 꼬리엔 그물과 기다란 지지대도 달려 있었습니다. 해경 단속을 방해하기 위해 배에 쉽게 오르지 못하도록 겹겹이 설치한 겁니다. 우리 소위 꾸인들이라 하는데 얘들이 주로 야간이나 기상이 악화될 때 낮 주로 출몰하거든요. 날씨도 좋고 주간이었는데 약간 우리 허를 찌르는. 해경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한 중국 어선 두 척을 납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8시쯤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해상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허가된 것보다 훨씬 촘촘한 그물로 어린 물고기까지 2톤을 닥치는 대로 쓸어 담았습니다. 해경은 중국 어선들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어업활동과 정선명령 불응 혐의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국가대표가 훈련하는 진천 선수촌에서 사격 실탄이 무단으로 유출된 사실이 대한체육회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실탄을 빼돌린 인물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실업팀 지도자였습니다. 사라진 실탄은 무려 2만 발로 파악됩니다. 전영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진천 선수촌의 무기 탄약고입니다. 통제구역이란 글씨가 선명합니다. 사격 선수들은 훈련을 할 때 실탄 입출고 장부를 작성해 사용 기록을 남깁니다. 대회 등의 이유로 실탄을 외부로 옮기려면 경찰의 허가증도 필요합니다. 한 광역시 체육회 감독 A씨는 지난 2월 국가대표팀에 있던 소속팀 선수의 훈련용 실탄을 입고하기 위해 진천 선수촌 탄약고를 방문했습니다. 22구경 실탄 10만 발을 탄약고에 넣는 과정에서 관리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만 발을 빼돌렸는데 이 과정은 CCTV에도 찍힌 걸로 파악됩니다. JTBC 취재 결과 A씨는 아시안게임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땄던 국가대표 출신으로 현재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라진 22구경 실탄은 개조한 사제총과 함께 사냥용으로 주로 쓰이는데 암시장에선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300원, 350원 그래가지고 몇천 원씩 벌었다는데? 대한체육회는 지난 10월 무기고 현장 조사 이후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사과했습니다. 탄약고 관리 직원은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정부가 전방위 환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권사들의 해외 주식을 사고 파는 고객들에게 공짜 수수료 이벤트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케팅이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연이은 대책에도 환율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한 증권사의 이벤트 페이지. 미국 온라인 거래 수수료가 6개월간 무료이고 환전 수수료도 깎아줍니다. 다른 증권사에선 해외 선물 거래 수수료를 할인합니다. 23년도부터 이제 다시 서학개미들이 열풍이 불었으니까 그때부터 증권사별로 이벤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금융당국이 이 같은 해외 주식 거래 현금성 이벤트를 내년 3월까지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증권사의 마케팅이 환율 상승의 주 요인으로 지목된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매수를 부추기고 있다고 본 겁니다. 매매 수수료 이벤트는 증권사 자유 아닌가요? 이걸 정부에서 억압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개인 투자자로서는 또 분노할 일이죠.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수수료로만 2조 원 가까이 벌었고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최근 투자자들이 수수료 이벤트를 한다고 해외 투자 여부를 결정하진 않는다며 이벤트가 없다고 할 사람이 안 하진 않을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금감원에 이어 한국은행은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융기관들의 외환 건전성 부담을 낮추는 환율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환율 안정책에도 환율은 오늘 달러당 1,476.3원으로 어제보다 2원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국민연금 활용하느냐 마느냐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정책 자체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떤 그 강력한 정책이 일거에 나와야 되는데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그걸 잘 안 믿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75%, 30년 만에 사상 최고치로 올린 것도 외환 시장의 불안 요소입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예상됐던 만큼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향후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 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통합 논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추진기구를 만들었습니다. 2월까지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을 키우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를 뺏겼다며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통합 추진 지시 하루 만에 특별위원회를 만든 민주당.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충남 대전 특별시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전 충남 통합을 추진하고 내년 1월 중 관련 법을 내고 2월에는 국회에서 통과시켜 6월 지방선거에서는 통합 지자체장을 뽑겠다고 했습니다.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면 지역 발전이 속도를 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분산 투자, 중복 투자, 사이즈를 고려한 스스로 제발 걷기 투자가 이제 극복될 것입니다. 이제 충청의 목소리가 더 크게 한 목소리로 투영될 것입니다. 특정 지역의 이슈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5극 3특은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으로 전국을 큰 5개 권역과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별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특위는 충북과의 협력까지도 염두에 두겠다고 했고 정준호 의원이 광주 전남 초광역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다음 주 발의하겠다고 하는 등 여러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환영한다면서도 대전 충남 통합을 먼저 얘기한 건 자신들이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뒤늦게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대전 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고 하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오히려 충청인들의 자존심에 심하게 훼손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대전 충남 통합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과 또 의문이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이름입니다. 대전과 충남의 두 지역 앞글자를 따면 이렇게 될 텐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네, 이 민주당 특위 황명선 상임위원장은 일단 충남 대전 특별시를 언급했습니다. 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다며 결정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민감한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지 논의장 외에서 주고받을 질의응답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 대전 충남 의원들에게 이름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지역의 자존심 경쟁이라 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름을 정하다가 통합 논의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예. 선뜻 대전을 앞세우자, 충청을 앞세우자 얘기도 못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아예 새 이름을 짓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위는 이름을 정하는 별도 위원회를 꾸려서 공모를 받는 방안도 고려할 예정입니다. 네. 이전에 마산과 창원 또 진해가 창원 특례시로 통합이 됐잖아요. 그때도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가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은 차차 정해지겠죠. 자, 두 번째로 인구수입니다. 인구수로 보면 전국 3위로 올라서게 된다면서요? 네, 올해 11월 기준 인구수를 보면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순인데요. 현재 13위인 대전과 8위 충남의 인구를 합치면 약 358만 명으로 단숨에 부산을 제치고 3위에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인구수가 늘어나면 내수 규모도 커지고요. 더 큰 규모의 사업도 실시하면서 경제를 키워갈 수 있다는 게 특유의 설명입니다. 네, 지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일 수 있겠네요. 원래 이걸 통합하자고 했던 게 국민의힘이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뭔가 마뜩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거 때문입니까? 네, 흔히 충청을 캐스팅 보트라고 하죠. 1995년 민선 도입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지역에 기반한 정당인 자민련 계열을 빼고 보니 대전시장은 국민의힘 계열이 3명, 민주당 계열이 2명이었고요. 예. 충남도지사는 국민의힘 계열이 2명, 민주당 계열이 3명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지역이 아닌 건데요. 정부와 여당이 통합을 추진하면서 지역 민심을 선점할까 하는 염려가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재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데 이 현역 프리미엄이 흐려질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인아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SNS 회사인 트럼프 미디어가 핵 융합 기업과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핵 융합을 차세대 국가 전략 사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힌 상황에서입니다. 이해 충돌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미디어가 핵융합 기업 TAE와 60억 달러, 우리 돈 8조 8천억 규모의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상업용 핵융합 발전소 건설이 목표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핵융합을 지목하고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I believe we will know the commercial pathways to fusion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as I said, I think we'll see commercial electricity from fusion energy on could be as fast as 8 years, and I'd be very surprised if it's more than 15. 핵융합은 이론상 방사성 폐기물 없이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정부 지원 없이는 상업화가 어렵습니다. 결국 나라 돈으로 사업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혜택을 받는 기업을 본인 소유로 만든 겁니다. I think the concern is this is going to require a lot of federal involvement directly and indirectly. And it gives the appearance that, hey, if Trump's name is on it, he has the inside track. And that's just not fair. 앞서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을 두고도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국 법상 대통령은 이해 충돌 금지법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합병 발표 직후 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하루 만에 40% 넘게 폭등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남극의 상징, 황제 펭귄들이 집단 폐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새끼 펭귄들이 많이 죽었는데요. 거대한 빙산이 떨어져 고립되면서 먹이를 구하러 갔던 어미들이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검은 얼굴 주변으로 노란 털이 난 남극의 황제 펭귄. 이 황제 펭귄의 최대 번식지 남극의 쿨먼 섬에서 최근 새끼 펭귄들이 집단 폐사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2만 1,000마리나 됐던 새끼의 수는 올해 6,700여 마리로 70%나 줄었습니다. 지난해엔 황제 펭귄 서식의 증거인 배설물 자국이 위성 사진으로도 뚜렷이 확인됐지만 올해는 그 흔적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곳곳엔 죽은 새끼 펭귄들이 목격됐습니다. 먹이를 제때 먹지 못한 탓입니다. 통상 황제 펭귄은 수컷이 알을 품고 어미가 사냥을 나갑니다. 6월에 알을 낳은 어미 펭귄은 2-3달 후 새끼가 부화할 때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남극 바다의 빙붕에서 떨어져 나온 거대 빙산이 서식지 입구를 통째로 막아 어미들이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그런 빙산들이 그 황제 펭귄 번식들을 틀어막은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죠. 케이프 할렛이라고 하는 장보기 지역에 황제 펭귄 번식이 하나 더 있는데 얘가 이번에 거기에도 걸릴 뻔했었어요.
수십 년간 1,100만에서 1,200만 제곱킬로미터 사이를 오갔던 남극 해빙 면적은 점차 줄며 최근 5년간 1,000만 제곱킬로미터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바다 온도까지 높아지며 극지 생태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집단 아사를 확인한 극지연구소는 국제기구에 공식 보고하고 내년 번식기까지 현장 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JTBC 박상규입니다. 처음 본 사람도 잘 따르는 이름 없는 강아지는 이번 겨울 머물고 있는 보호소를 떠나야 합니다. 지자체가 예산을 대서 운영하던 유기동물 보호소가 곧 문을 닫기 때문인데요. 갈 곳 잃은 동물들의 이야기를 밀착카메라 정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장 안에 있던 개는 사람이 다가가자 얼굴부터 내밉니다. 꼬리를 흔들며 카메라를 툭툭 칩니다. 사람이 그리웠는지 격하게 반기는 개들부터 가만히 쳐다보기도 하고 구석에서 덜덜 떠는 개도 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시 수의사회에 위탁해 운영되던 한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그동안 시는 한 마리씩 들어올 때마다 약 15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1년치 사료값도 안 되지만 귀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기 어렵다며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곳 개들은 갈 곳을 찾아야 합니다. 인천에 살면서 많은 건 바라진 않는데요. 이 광역시에서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2년 동안 매주 2번 이곳을 찾았다는 이 봉사자. 이 동물들이 어디서 지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갈 곳 없는 개들을 두고 집에 가는 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안 돼. 미안해. 이모 다음 주에 봐. 알았지? 보호소 폐쇄 소식이 알려진 뒤 그래도 소형견은 대부분 입양자나 임시 보호자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중대형견은 맡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1년 가까이 이곳을 지키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착하고 순한데 이 몸집이 점점 커진다는 이유로 이곳을 계속 지키고 있는 겁니다. 새끼 4마리를 낳은 지 하루 만에 발견돼 새끼들과 같이 들어온 개. 이름은 엄마입니다. 자식들은 다 입양 가고 홀로 남았습니다. 엄마는 이곳을 안식처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어디 갈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여기 들어올 생각만 하는 조금 안타까운 애기죠. 여기 보호소를 집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네, 근데 또 겁도 많고 등치만 크고. 몸집은 크지만 직원한테 폭 안겨있는 모습은 영락없는 강아지입니다. 보호소에 또 와봤습니다. 원래 이곳은 하루에 한두 마리씩은 꼭 들어왔다고 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2마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꼬리를 천천히 흔들다가도 낑낑대기도 하고 멍하니 앉아있기도 합니다. 직원들은 마지막까지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애기들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큰 개들을 입양을 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예요. 이번 애교리 때 12 예산을 조금 받은 것 외에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된 게 없습니다. 시는 연말까지는 유기견들이 머물 곳을 마련할 거라고 했습니다. 새로 이제 지정 위탁 동물 병원을 이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연까지 보호가 가능한 동물병원을 알아보고 있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의 재정난으로 이렇게 갈 곳을 잃은 유기견만 수십 마리. 이제 연말이 10여일 남았는데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밀착 카메라 정희훈입니다. 뇌종양으로 3년을 투병해온 연극배우 윤석화 씨가 이른을 한 해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975년 연극 무대에 데뷔한 50년 배우의 치열했던 삶을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하 10도 날씨에도 취소표를 구하려 200명이 줄을 서고 N차 관람도 하는가 하면 서서라도 보겠다며 소극장 앞을 채운 사람들까지 1975년 등장한 배우 윤석화는 우리 연극사에 없던 새 장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회부터 매진으로 시작한 1983년 신의 아그네스는 10개월 최장 공연 속 연극 최초 10만 관객을 모았고 1992년 1인극 딸에게 보내는 편지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도 윤석화에 무관심한 사람은 없다는 신드롬을 빚어냈습니다. 좀처럼 들을 수 없던 여성의 이야기를 대학로에 펼쳐내며 1995년 명성황후 초연을 비롯해 뮤지컬과 영화도 넘나들며 활약했습니다. 덧입혀지는 세월의 무게가 쓸쓸함으로 다가올 때면 가장 오랜 친구인 관객을 떠올리며 버텨왔습니다. 가장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었던 존재는 관객이었던 것 같아요. 한때 그들이 나를 열렬히 사랑했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른이면 이루고 싶다던 50년 연극 배우의 꿈은 소박했습니다. 후배들이 좋은 작품 만드는데 뒷모습으로 나오는 할머니라도 뇌종양으로 투병한 지 3년. 이젠 하늘로 옮겨진 새 무대에서 별빛으로 남게 됐습니다.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나와 더불어 살아온 나의 가족과 나의 관객이라 불리우는 친구들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면 죽어도 죽은 게 아니지. JTBC 강나현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장 어게인. 자, 지금 국민의힘 내부 계파 갈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죠. 자, 이번 달 들어서만도 장동혁 체제 흔들리고 있고 비대위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설이 나왔었고 특히 엊그제였습니다. 자, 한동훈, 김문수 두 사람이 러브샷까지 하면서 장동혁 체제에 맞서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왔었는데 자, 그러자 이제 오늘 당 밖에서 이 중량급 인사들이 잇따라 장동혁 체제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 자, 우리가 장동혁이다. 장 어게인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건데 자, 먼저 이철우 경북지사였습니다. 자, 국민의힘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건데 사과는 무슨 사과를 하느냐 저렇게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주변에서 나오는 전망과 꽤 결이 다른 분석 같군요. 일단 이철우 지사는 자, 사과는 승자가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미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계엄 책임론이 끝났기 때문에 네. 지금 와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는데 자, 먼저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선거에 매일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저는 한 번도 안 떨어졌는데 그래서 장동혁 중심으로 땅떠뭉쳐 나가자.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안에서 자꾸 떠드는 사람, 헛소리 하는 사람 다 잘라라. 이래 이야기했는데 자르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자, 참고로 이철우 지사 본인이 말한 것처럼 선거에 진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경북 김천에서 3선을 했고 지금 경북지사 두 번째 하고 있죠. 당의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에서만 정치를 해온 셈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 안팎에서는 영남 정치인으로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의 여론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네요. 수도권 출마를 생각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후에 아마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예. 자, 일단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이 생일인데 앞서서 어제 그 친이계들과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자, 잘 되는 집은 강도가 오면 물리친다며 장동혁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사실상 장동혁 체제에 힘싣기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예. 자, 보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 또 현직 지사가 잇따라서 장동혁 체제에 힘을 싣는 모습 이런 목소리가 나오자 장동혁 대표도 오늘 좀 자신감을 찾는 모습인데 자신은 원래 계엄에 반대했다면서 앞으로 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대표가 부족하다면, 당대표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메워줘야 할 것입니다. 자, 지켜야 할 가치가 있어서 이 가치를 지켜야 하기 위해서 이겨야 되고 또 이겨야 되려면 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만 무엇을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키워드는 장 어게인.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싸움의 동기. 네. 자, 지금 정치권 통일교 논란이 덮쳐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대학 동기로 유명하죠. 조국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오늘 하루 종일 SNS에서 말싸움을 했습니다. 네. 자, 먼저 조국 대표가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 나경원은 자, 직책을 뺐습니다.
나경원은 윤석열의 여동생이고 한동훈은 윤석열의 꼬붕, 일본말로 부하라는 뜻이죠. 네. 꼬붕이라고 저렇게 비하를 하면서 나경원에게 계속 물어봐야 한다. 천정군 갔느냐? 또 한동훈에게 계속 물어봐야 한다. 당신 가족이 맞느냐? 자, 지금 있는 현역 정치인들은 진술 거부권이 없다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예. 최근 불거진 나경원 의원의 통일교 방문 의혹과 또 한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의혹을 둘 다 언급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동시에 타격을 한 셈인데 자, 앞서서 나경원 의원은 그 통일교 방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던 바로 그 지점을 비판한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이가 없다는 말씀, 더 이상 드릴 거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가기는 가셨어요? 천정국?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다는 말씀이죠. 아니, 자, 물론 방문했다고 해서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부인데 일단 나경원 의원은 자신은 돈 받은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네. 자, 두 사람 자주 부딪히는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도 반박을 했죠. 그렇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 그 아까 꼬붕이라는 표현 그대로 되돌려줬는데요. 자, 민주당의 꼬붕 조국이 역시 직책을 빼버렸습니다. 자, 민주당으로부터 물타기 오더를 받았느냐, 민주당에 아부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조국 대표의 딸이죠. 딸이 하는 화장품 회사가 면세점에 입점한 것에는 어떤 특혜가 있는지 밝히라 이렇게 맞대응을 했습니다. 네. 자, 다시 이제 조국 대표가 나섰는데요. 딸 사업에는 어떤 특혜도 없었다. 다시 묻겠다. 천정궁에 갔느냐라고 또 압박을 했습니다. 자, 다시 나경원 의원 어디 갔는지 안 갔는지는 전혀 핵심 논점이 아니다. 논점 일탈하지 말고 물타기하지 말아라. 서로 간에 계속해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2점 차로 뒤진 KT의 9회 말 원아웃 주자 1, 2루 황재균의 타구가 유격수 앞으로 굴러갑니다. 병살타로 끝나나 싶었는데 간절한 헤드퍼스트 슬라이딩. 결국 황재균은 살아남았고 경기가 무승부로 끝이 나면서 가을 야구의 불씨도 막판까지 이어가게 했는데요. 이게 선수 황재균의 마지막 모습이 됐습니다. 30년 야구 인생의 종지부를 찍으려니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손편지를 남기고 은퇴를 선언한 건데요. 2006년부터 시작해 프로 통산 2200경기에서 2266개의 안타. 이 숫자들은 황재균이 얼마나 꾸준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82년) 전 오늘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는 악랄한 구두쇠 이야기를 세상에 내놨습니다. 작품 이름은 크리스마스 캐럴, 주인공은 그 유명한 스크루지 영감입니다.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한겨울 빈곤에 내몰려 오갈 데 없는 이들을 도와달라고 하자 스크루지는 막말을 돌려줍니다. 사람을 잉여인간으로 취급하고 노동을 비용으로 계산하고 돈 버는 것에만 혈안일 뿐 어떤 사회적 책임도 느끼지 못합니다. 소설에선 반전도 일어납니다. 크리스마스에 찾아온 유령에 이끌려 본인의 죽음 뒤를 보게 됩니다. 돈만 많이 남았을 뿐 애도하는 사람 한 명 없고 자신을 향해 노골적인 조롱과 비난이 가득함을 깨달은 뒤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으로 화려했지만 야만적이었던 그때 재산만 쌓아 올리면 성공이라며 오로지 돈에 매달린 천박한 인간형. 이를 신랄하게 꼬집은 이 소설이 왜 182년 지난 오늘날에도 명작이라 불리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